시작할까요? 네, 토론의 즐거움. 오늘은 최근 정치권에서 극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검수완박. 왜 웃으십니까? 중요한 이 문제를 말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약간 모협 영화 이런 네. 준비하면서 썼다 주긴 했는데 이제 네. 중년 남성들한테 무협 소설을 뺏어야 된다. 이 네 글자로 뭔가 줄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줄여야 된다. 근데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과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만 남겨야 된다라는 게 검수완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법안에 발의했고요.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안 쓰고 이제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면은 친무단체에서 먼저 쓰긴 했더라고요. 원래 검찰은 이제 기존에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이제 갖고 있는 조직이었죠. 네. 수사권은 저자가 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영장 청구권은 얘가 죄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 어떤 좀 적극적인 개입이나 예를 들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법원에게 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리고 기소권은 조사해보니 죄가 있더라. 얘를 법원에게 넘기겠다. 이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해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 검찰이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수사하도록 지휘를 하겠다. 이런 권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찰은 기존에는 수사권만 갖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검찰이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뭔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휘두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문제적이다라고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법안이 개정이 되었고요. 2020년이죠. 맞습니다. 네. 2020년에 개정이 되었고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수사권만 갖고 있게 되고 이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좀 조정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완전 박탈입니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경찰로 모두 옮겨오겠다라는 게 이번에 검수완박. 네. 검수완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영국 사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만 갖고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고요.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5월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5월 10일 이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공포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8월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이런 수사체제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놓여있게 된 거죠. 이렇게 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진보적인 법학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실무적인 문제들 때문에 서민들의 사건만 좀 뭉개질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검찰은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임명한 김호수 검찰총장도 헌법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제 블라인드 같은 앱을 보면은 일선 경찰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이 너무 많아진다. 네. 워라밸이 무너진다. 근데 실제로 지금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 안에서는 좀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경찰 수뇌부에서도 아무튼 기대도 분명히 있지만 우려도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시민 1000명 중에 반대 의견이 52%, 찬성이 38%,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도층만 보면 반대가 55%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나눌 얘기는 이 검수완박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진보정치는 검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권력자들의 논쟁 말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서 검찰개혁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혹은 갖지 못하는가, 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궁금한 거는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지 그 의도부터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검찰을 활용해서 지난 정권에 대한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탈탈 털어서 감옥에 보낼 것이다, 이런 그 공포 내지는 그 공포를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구실로 지지층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준석 씨가 전장현을 갑자기 공격했을 때 네. 다들 궁금해했잖아요. 저 사람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저러고 있지? 저는 민주당 저 검찰개혁 선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이치라고 보거든요. 선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방어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이대남 전략에 실패했던 그 어떤 정치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공격 상대를 바꿔서 드라이브를 건 것처럼 지금 대선 패배하고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시점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쇄신이고 반성이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그런 정치적 이유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회원님은 그 정치권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랑 많이 만나시잖아요. 급한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명분은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것이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시는 분들이 뭐 제일 많긴 하죠. 네. 근데 그 물밑에 있는 얘기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방탄이다. 아니면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선거 때문이라는 논리는 이런 거예요. 정부교체기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현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중도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을 이제 극대화하는 것이다.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가장 적절한 이슈는 이 검수완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한 것이다. 라는 게 이 선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논리고요. 네. 다른 하나는 주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방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방탄이라는 게 말하자면 검수완박을 하면 방탄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당론 결정 이후에 응수 카드가 바로 한동훈 임명이 아니라 뭐죠? 지명한. 그죠? 네. 지명한 거기 때문에 뭐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지고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믿으면 그건 또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방탄이다 이런 두 가지의 얘기가 사실은 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범위에서 과연 민주당은 왜 이 검찰에 이렇게 강한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권일님이 그 부분에서 좀 정치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을 한번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역사책을 펼쳤습니다. 안경 한번 잡아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정당성 이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요. 그거는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둘 다의 비판적인 사람이건 간에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강한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당성이 좀 부족하고 아무리 그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들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이 형사소송법이 제정됐던 1954년 시점에도 다 동의를 했던 이야기예요. 드디어 이제 5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셨군요. 그 변호사 출신의 당시 민의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이죠. 네. 무소속 의원이었던 엄상섭이라는 이제 민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진보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본인의 어떤 친일 관료 전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했던 드문 케이스로 얘기가 되는 이제 분인데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했어요.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는 의미와 취지에 대한 이제 공청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권력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제 이 분이 검찰한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당분간은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표현인데 경찰 파쇼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경찰이 한국 같은 경우는 경찰 권력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 달리 굉장히 이제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거대한 이제 규모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그랬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경찰이 파쇼화되는 것이 검찰이 파쇼화되는 것보다 훨씬 더 해악이 크다. 우리나라가 나중에 좀 더 발전을 하면 당연히 이제 검찰의 수사권은 반환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찰 파쇼가 훨씬 더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 파쇼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용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제 차원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실은 군부 독재 시기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었고 사실은 군인이 검찰을 좌지우지했고 검찰이 사실은 이 군인 권력의 일종의 하수인 내지는 그렇죠. 이제 주구처럼 움직여 왔던 시기가 있었고 90년대 이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민정부 이후에는 사실은 검찰이 다시 이제 권력 기관으로서의 어떤
기세가 살아난 거죠. 그렇죠. 하나회가 척결되면서 이제 군인들이 네네네. 이제 완전히 권력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강성했던 권력 하나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네. 빈자리를 치고 들어온 것이 사법 권력 중에 하나인 네. 검찰 권력이었던 거죠. 이제 그 문제들이 사실은 1954년 그리고 이제 1992년 그리고 나서 이제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에 사실은 다시 또 불거지게 됩니다. 네. 노무현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박하게 지식도 있었고 문제의식도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것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오면서 가지는 사회적인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천명을 했고 사실은 법적인 이제 검토도 들어갔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한 50년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마련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는 이미 검찰의 권력이 커질 대로 커져서 네. 이제 정치 권력이나 입법 권력이나 행정 권력이 자신들을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 집권 초기에 하지 못합니다. 태어나 있었던 네. 거. 그렇죠. 54년에 살아있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54년생은 아니거든요. 54년생이어도 54년이라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너무 생생해서 그 그러네. 시대 분이신 줄 알았어요. 아, 예. 2003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평검사와의 대화라는 그렇죠. 것을 네. 해서 상징적인 사실은 장면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선에 있는 이제 검사들과 같이 그냥 평등한 위치에서 토론을 해보자라고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고 검사들이 화답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토론의 자리가 마련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안 좋은 좀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고 그걸 보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느꼈겠죠. 아, 이 사람들과 말로 이렇게 좋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겠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느꼈을 테고 그걸 보는 많은 시민들도 느꼈을 겁니다.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미 하나의 강성한 독립된 권력이 되었고 네. 이들을 이제 국민적인 통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권력에 의한 통제라는 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지나 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 때 나왔던 그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라고 맞습니다. 했던 그 그게 말이 맞아요. 거기서 나왔던 네. 말입니다. 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그 말이 정말 생생하게 구성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영상으로 저희도 그 여러 말은 번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54년이나 90년대 초반의 이야기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일 테고요. 네. 하지만 2003년부터 있었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라든가 뭐 평검사와의 대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 사실은 그런 이제 역사적 맥락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네. 검찰 권력이 사실은 그 권력을 분산시키고 경찰과 나누기도 해야 되고 사실은 또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는 각 나라마다 다 맥락이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사실은 저는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곤 하는데 규범 권력과 규율 권력이라는 것으로 만약에 권력을 나눠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부 등등 뭐 검찰 그런 이제 권력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도적 권력이라는 것은 규율 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규범 권력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규범 무엇이 옳은 것이다라는 정당성에 대한 합의인 것인데요. 우리가 공화국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우리 나라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한국 사회는 사실은 어느 면에서 본다면 점점 더 이 규범이라는 것이 약해지고 해체되어 가는 상황에 있고 반면에 이제 그런 규범의 해체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자꾸만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사법 권력에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검찰 권력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시민사회에서 사실은 토론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별로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사회가 9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강제적인 어떤 뭐 입법 과정을 통해서 혹은 정치적인 어떤 푸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도 더 강해지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인지조차도 사실은 이야기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율 권력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답답한 이제 일종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순전히 정쟁의 대상으로만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말씀을 보태자면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봤을 때 그런 시대적 분위기들을 좀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일제 시대를 주로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나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체로 우리에게 어떤 거학으로 이 표현되는 게 경찰이죠, 그죠? 그게 뭐 일제 시대, 뭐 일제 경찰, 뭐 이렇게 뭐 조선인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서민들을 순사, 순사들이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한국 전쟁 때도 가장 무서운 존재는 그 군인들을 비롯해서 이 경찰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제주 4.3 같은 경우도 경찰들이 와서 아주 극악한 짓을 저질렀고, 왜냐하면 그만큼 경찰들이 숫자도 많고 가장 시민들하고 이제 일선에서 접하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규율 권력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모습들에서 그것들을 봐왔는데 아시다시피 이 검찰이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휘두르고 있고 이 정당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경찰을 어떤 과도한 권력으로 막고 있다고 하는 이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2000년대 후반 때부터인 거죠. 각종 이제 뭐 수사 드라마나 수사 영화 뭐 이런 데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경찰이 대단히 뭔가 정의로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근데 갑자기 검찰이 뭐 되게 정치적으로 결탁을 해서 이 경찰의 어떤 정당한 수사를 막고 고난으로 이렇게 뭐 해태를 하고 막 이런 방식의 묘사들이 나왔는데, 이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이제 권일님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 맥락들이 어떻게 이어왔고 어느 쪽이 이제 그 어떤 우리의 뭐 거악과 이 권력을 박탈해야 될 대상이 됐느냐 이런 맥락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들이 과연 정말 이렇게 검찰의 권력을 박탈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대안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거는 좀 후반부로 좀 미뤄두고요. 일단은 민주당이 진짜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이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을 완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방탄이나 뭐 정치적 맥락도 있겠지만, 저는 뭐 조국 그 전 장관의 지금 드러난 혐의들이나 뭐 범죄들을 보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좀 과도한 수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 조국 장관의 이사청문회가 막 시작하는 날 검찰이 갑자기 이 압수수색을 들어간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분히 검찰의 어떤 그런 수사도 다분히 정치적이었던 그런 이 맥락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도 양단으로 어느 쪽은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쪽은 절대적으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맥락들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국이 잘못한 건 맞으나 검찰의 수사도 무리하게 진행된 것들이 있다라는 맥락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이제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원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들이 있었고, 그 맥락들이 이제 대선 패배로 특히나 그 주체였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가 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선 이후에 이런 원한 감정들이 폭발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들,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맥락들,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일단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많은 시민사회나 지금 아까 이제 남균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보적인 그 의견을 가진 법학자들이나 현장 변호사들도 이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박탈을 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반론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브리핑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죠. 이제 수사권을 조정하고 어떤 편성된 그 조직의 규모,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황이지만 갑자기 6대 중대범죄가 3개월 만에 다시 조직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 수사 인력 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 이제 범죄자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 뭐 옆에서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실제로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어떤 구조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걸로 지적이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인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검찰이 전문성을 갖고 수사하던 영역들이 있었던 거고 경찰이 전문성을 갖고 수사하던 영역들이 있었던 건데, 어떤 그 전문성이 충분히 경찰에 이제 이양되기 전에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들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수사의 공백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혹시 뭐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뭐 고소를 하거나
내지는 고발 같은 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안티 많으신 분들. 물론 경찰한테 제가 맞은 적은 많은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경찰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2015년에 민중청구 얘기할 때 네. 소환이 돼서 갔는데 그 집회에 있었던 건 맞는데 그 사진 또 제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돌아왔던 기억은 있네요. 네. 저도 고발 당해본 적은 있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명예훼손 소송을 여러 번 당해봤어요. 직업 특성상. 네네네. 기사를 해보셨나요? 네? 지금 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뭐 거기서 기소된 적은 없죠. 아. 네, 그래. 재판으로 간 적은 없고, 다는 이제 항상 그 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 뭐 네. 경찰을 만나거나 혹 검찰을 만나거나 이런 일들이 막 특히 검찰은 더 없죠. 그래서 사실. 더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던 시기에 워낙 뭐 악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리고 했었어서 네. 근데 그게 단순히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넘어서 협박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저희 뭐 제 조카의 뭐 이런 걸 거론하면서 뭐 찾아가서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특히 식의 여성들한테 그런 것도 네, 심하게 맞아요.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더 이제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경찰에 가서 이거를 좀 고발하고 싶다고 했는데 되게 귀찮다는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제 건으로 해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업무를 못한다 이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직접 그 고소장을 작성해가지고 검찰에 서부지검에 이렇게 제가 갖다 줬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뭐 조국 전 장관이라던가 김학의 차관이라던가 이런 종류의 사건들 말고 크고 네.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난 1차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일선에서 특히나 굉장히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이런 소송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겪고 계시다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김혜원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제 박준영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를 네네네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세컨 찬스가 없어진 것이다라고 네. 규정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모든 사건들은 결국에는 이제 검찰에 가서 거기서 기소 불기소가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의 어떤 수사나 이런 부분이 미진하거나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 측면에서 이게 기소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에다가 고발장을 접수를 해놓고 나서 하세월이라는 거죠 일단. 그래서 조사를 뭐 한번 하나마나 싶기도 하고 나서 불송치가 됐다면 적어도 불송치가 됐다는 연락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연락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제서야 불송치가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방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1단계에서의 피해자의 고발조차도 제대로 이 국가소추 시스템 안에서 접수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차 조정은 기본적으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게 진짜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지 이렇게 불안정한 시스템에서 나머지 6대 범죄까지도 다 경찰로 이양해서 이 업무 과중과 뭐랄까요 업무 공백을 더 초래하는 것이 진짜 검찰 개혁이냐라고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들이 무능력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가 지금 이렇게 경찰들을 무능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도를 바꾼 지 2년밖에 안 됐고 2년 바뀐 기간 안에서 경찰들의 어떤 그 인력은 그대로 있는 상황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하고 분산되어 있던 어떤 업무들이 다 경찰로 다 떠넘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대단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진행되었던 거기 때문에 모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급격하게 시행하면 좋은 것 같지만 특히나 이런 그 시민들의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수사 문제나 형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송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될 숙제 같은 그런 개혁일 텐데 이거를 이제 아주 집권기관이나 혹은 이제 국회 회기 안에 한 번의 회기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제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 이런 흐름들에 대한 비판이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이건 좀 웃었던 일인데 이게 검사들이 이번에 이제 검소완박 사건이 터지면서 논란이 터지니까 각종 이제 지면에다가 글을 실어가지고
우리는 나쁜 놈들을 잡고 싶습니다. 왜 우리를 막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일팀이 온정에 호소하듯이 자신들은 정의의 검사이고 나쁜 놈들을 못 막게 하는 저쪽 사람들이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나쁜 놈들을 잡는 거 물론 중요한데 그 나쁜 놈들을 언제 어떻게 잡는지를 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전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시점이라든가 그동안 이제 어떤 권력에 대한 권력 교체 시기에 줄서기를 하면서 정치 검찰화 되었던 검찰이 저질렀던 일들이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네. 저런 이야기를 마치 순진한 얼굴로 눈을 깜빡거리면서 우리는 나쁜 놈들 잡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기만적으로 기만적이죠. 느껴졌고요. 네네네. 예, 사실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식으로 혹은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은 유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능력주의로 환원을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검찰은 지금 주로 하는 얘기들이 어디 사실도 안 보고 법도 잘 모르는 경찰이 이런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목소리들은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정말 검사들이 뭐 사실을 패스했기 때문에 수사를 잘하고 네. 아니면 경찰은 뭐 사실 같은 것들은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고 이런 얘기는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아까 6대 범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더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이 과도기적인 혼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왜 과연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파업 게임만 하고 있는 건지. 민주당도 자기들의 주장이 굉장히 좀 허술하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5월 초에 뭐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공표를 한다. 그리고 일단 해놓고서 3개월 동안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나왔던 뭐 중수청 설치도 있고 뭐 공수처의 기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안도 있고 뭐 한국형 FBI 같은 뭐 대안 수사청을 3개월 동안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한데 근데 자신있게 어느 것 하나를 두고서 이게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이미 다 반박이 됐던 거거든요. 다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다 나왔던 대안들이고 이야기 나왔고 네. 거기에 대한 그 문제들이 이미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자라는 말을 자신있게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풍선 효과였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50년대부터 설명 쭉 해주신 것들이 여기를 좀 이쪽에 권력이 좀 많아져서 눌러봤더니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걸 좀 해소하고자 공수처 설치하고 뭐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 쪽 풍선을 좀 눌러보자 이런 거였잖아요. 검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좀 작동시켜보자였는데 공수처 설치된 지 1년 됐고 네, 네.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한 지 그게 시행된 지가 또 1년이 됐거든요. 공수처 이때까지 기소 겨우 한 건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바람을 한번 뺐는데 그쪽 바람을 더 빼겠다고 지금 들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내용을 어렴풋이만 듣고 있었던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까지 하고 있냐. 이게 양 세력이 이유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검수완박을 들고 나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걸 그 주도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검수완박으로 이어지는 이 그 흐름에서 지금 그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 밥의 그나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황운하 씨, 뭐 최강욱 씨, 김남국 씨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 김용민, 뭐 그렇죠, 박주민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왜 너네는 이런 정치 안 하고 그런 정치만 해? 라고 묻는 거는 이런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축구 선수 뽑아놓고 왜 너네 농구 안 해? 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고 네, 생각해요. 네. 이 사람들이 2020년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을 보면 그거 하라고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만 하려고 그거 하기 위해서 지지층의 열망을 안고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내가 왔던 길은 틀렸고 난 이제 앞으로 다른 정치를 할 거야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정치적 쓸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쪽은 좀 달라요. 윤석열 쪽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정치 신인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역대 어느 대통령 당선자보다 정치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고 정치적 자산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그나마 그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의 비교 우위밖에 없거든요. 네. 이 사람이 가진 정치적 자산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청와대 이전도 같은 메시지 같아요. 문재인이 이전하려다 못했지, 난 할 수 있어. 검수완박해? 그럼 난 한동훈 할 거야. 이런 식의 그 대선 연장전으로 가는 거는 윤석열은 이 정치적 자산 없음에 대한 어떤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안티 민주당인 거죠. 총선 때 당선된 그 사람들이 네. 그걸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이 깊은데, 사실 요번에 검수완박 뭐 뉴스 댓글을 보면서 좀 그런 걸 봤어요. 2020년 총선에서 이렇게 180석을 만들어 놓은 건 검찰개혁에 대해서 시민들이 승인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은 해야 된다. 근데 거꾸로 보면 이번 대선에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당선된 거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심판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선거 결과에 따른 해석과 그에 따른 민주적인 정당성 부여 요 차원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정말 2020년 선거에서 검찰 개혁이 제일 1순위로 논의됐던 그런 정치적 쟁점이었나요? 그게 옳고 그름에 따라서 진짜 진지하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제 저는 2020년 선거가 결국은 물론 조국 사태 바로 이후에 벌어진 선거이긴 했지만 오히려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은 대단히 안 좋았고, 그리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측면이 있었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보다 더 여론이 컸던 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조국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더 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그 의석을 민주당에게 몰아준 것은 어찌되었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촛불이라고 하는 열망을 등에 업고 등장했고, 정말 그 다음 선거까지 이 문재인 정부가 일당을 여대 야설을 등에 업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해보라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개혁이라는 게 검찰 개혁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뭐 많은 문제점들이 이 세월호와 이 그 박근혜의 그 국정농단으로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정상화해달라고 하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 욕구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검찰 개혁으로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게 검찰 개혁만 지금 계속 예고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게 민주당식 서사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걸 뭐 아재들이 네 글자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셔서 네 글자로 줄여보자면 안전 인수죠. 사실은. 네네네. 정말 민주당이 지금만 2020년 선거 가지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선거에서 다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 왔었죠. 네. 아까 주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이, 그 윤석열 측에서는 사실은 지금 계속 검수완박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오히려 좋아. 자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은 할 얘기가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네. 한동훈 지명도 그런 맥락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다른 사회적 의제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하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 검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억압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수록 자기는 오히려 좋은 거죠. 그 오히려 좋아라고 하면서 지금 한동훈을 카드로 내밀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논의들이 다 지금 소용돌이처럼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저는 이 사안이 사실은 뭐 시민들의 어떤 삶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사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공정치라고 불리는 차원과 더 연결되어 있고, 네.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과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이 다 엮여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노무현 트라우마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범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사회 심리학적인 어떤 그 기저에 깔린 어떤 공포심을 자꾸만 자극을 해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어떤 표를 결집하고, 그 결집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지 없음과 개혁 의지의 없음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방어하는 행태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지금 사람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문제라, 사실은 인수위 이 시점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네, 사실 네.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은 다음 정권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역대 정권들도 다 인수위 시절에는 굉장히 개혁적인 의제들을 많이 던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네네. 지금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동훈의 패션, 뭐 한동훈의 무슨 안경, 한동훈의 무슨 코트 이런 얘기를 계속 언론에서 도배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런 난장판을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건 진지하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이번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정말 거의 지금 뭐 일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전에 많은 법안들을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밀어붙였느냐.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나 뭐 중대재해 뭐 처벌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정말 늘 민주당이 시민사회에서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면 아 우리가 야당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혹은 사회적 합의가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죠. 근데 이 검찰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는 걸 보면 그건 다 기만이었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미류 활동가하고 이종걸 활동가 두 분이 단식하시죠. 단식 네, 하고 네. 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심지어 박주민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평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서울시장 선거 열심히 하고 계시지 전혀 이 법안에 대해서 요식적인 수준에서 힘을 싣고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개혁에 드리는 공과 이 차별금지법에 드리는 공에 비하면. 네, 네. 그리고 이러니까 전장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하철 투쟁을 할 수밖에 그렇죠. 하는 방식으로밖에 네, 네, 네. 이슈 파이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나마 그것에 민주당이 대응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휠체어를 타고 이제 장애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네. 장애가 그렇게 하루 만에 체험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네. 쇼라도 하는 건 저는 오케이. 정치는 일부분 퍼포먼스의 성격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쇼를 했으면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라가 있는 되게 중요한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탈시설 지원법이라는 네.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세트로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장애인 복지 시스템이 장애인 복지법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동정과 시혜의 시스템을 규정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맞게 어떤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 기본법으로 바꾸자라고 전면 개정하는 게 그 장애인 권리보장법이고 탈시설 지원법이라고 하는 건 그 권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장해서 10년 안에 이제 모든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탈시설 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건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휠체어로 쇼를 할 정도면 그럼 이제 일을 해야죠. 최소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네.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뭐 이 장애인 관련된 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시민들의 삶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특히나 약자들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법안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런 과제들이 모두 다 검찰개혁이라는 이슈에 다 빨려 들어가서 누구도 어떤 언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상 조국 없는 조국 사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사태 때만 해도 그게 백해무익한 사건이다라고 많이 평을 했지만 그래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와중에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좀 논제들을 던지긴 했었어요. 예를 들면 네.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의 공정을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 혹은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면 어디까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파생적인 좀 논의들이 가능했단 네, 말이죠. 그때 나왔던 제일 중요한 얘기가 1대 99가 아니라 20대 80이다. 그렇죠.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뭐 네. 이런 나름의 의미가 있는 주제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대 한동훈에서 어떤 유익을 찾을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조국 사태 때 있었던 그마저의 그런 유익함마저도 없는 정말 백해무익한 논란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양측의 어떤 그런 무익한 격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 손도 들지 않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언론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국 사태 때만 해도 이렇게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는 이건 좀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그런 기획들을 했었어요. 몇몇 매체가 그런 의미 있는 시도를 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 이제 윤석열 압수수색이 터지면서 다 매몰되긴 했지만 네. 그런 언론들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론들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초유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로 벌어졌던 그런 사태에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야말로 검수완박 한동훈 이 사태야말로 언론이 좀 중심을 잡고 어떻게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어저께 홍세화 선생이 한겨레 신문을 비판했던 그 칼럼 역시 그런 의미에서 좀 저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좀 느꼈었거든요. 네네네. 남규님도 언론 비평 많이 해오셨으니까 네. 저기에 좀 더 보태실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어떤 건건이들의 어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보고 보면은 그런 대형 참사나 어떤 공직자 경제 뭐 사범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경찰에 맡기냐 검찰에 맡기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맡길 때 더 잘 수사가 될 수 있느냐.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검찰 개혁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참 죄송한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딱 이게 지금 민주당의 변명이거든요.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또 맞아. 근데 그 속내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고민이 있는 거죠. 남규님의 말씀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로 비판을 하지만 동시에 이왕 하게 되는 검찰 개혁 중에 이거를 좀 잘 어떻게 안착시키고 정말 시민들의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개혁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이렇게 와치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언론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언론 역할을. 그러니까 민주당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이 사람들 삶이랑 직결되어 있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랑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것에 동의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다른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뭐 군대 네. 뭐 재처벌법이라든가 뭐 이를테면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다 이제 똑같이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죠. 맞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이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 혹은 언론 개혁이라는 문제에 이렇게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나머지에는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뭐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이 대단히 무언가 최선을 다해보다 항상 미치는 싸움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피해 의식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죠. 다만 그러나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촛불 이후에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고 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2020년 선거에 180석을 안겨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에 와서도 계속 본인들이 기득권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또 본인들이 정말 제대로 개혁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고 정말 이 검찰과 언론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그런 부분의 개혁에만 계속 4년 지금 거의 뭐 2년 반이 되고 있는데 2년 반 내내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저는 농담처럼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말씀 네. 끊어서 죄송한데 민주당이 국회 전석을 네. 다 차지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개혁을 못할 핑계를 찾을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과 이 강대국의 등살 그리고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민주당을 접근을 해야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는데요. 여당을 충분히 오래 하지 못해서 아직 야당스럽습니다. 여당을 더 시켜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야성이 부족해서. 그렇죠. 아직 야생이 너무 남아 있습니다. 더 오래 여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진행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형님께서 지금 이 이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을 수 있을 만한 정책의 쟁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한번 말씀을 주시고 네.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언론을 통해서 연일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보다도 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 필요한 거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은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었고 네.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건 큰 검찰 개혁의 아이디어 중에서의 일부였고 사실 예를 들면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자고 한다든가 아니면 옴부즈만을 둔다든가 어떻게 검찰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이 지나치게 정치 권력화하지 않고 시민의 삶에 복무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진보 정치다운 방식은 가장 이 시스템에서 취약한 사람의 눈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 네.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지난 1년 동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피해자로서의 보호받고 가해자를 소추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검수완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스템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를 보자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국가기관 중에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고
지금 법무부 안에 인권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인권위가 이제 검찰 관련된 수사에서 발생하는 인권적 피해들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인데 저는 법무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역할이 대단히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인권 피해자들이 거기에 진정을 내고 많은 것들을 호소를 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검찰이라고 하는 곳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는 인권위원회가 뭐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생각을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인권위원회 같은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일단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필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한 가지 제가 아까 빠뜨린 부분들이 있는데 민주적 통제라는 이야기를 민주당 쪽에서 자주 해요. 네. 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쪽 대통령의 말을 검찰이 잘 듣는 거, 선거로 뽑힌 선출된 권력의 말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잘 듣는 것이 민주적 통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말을 쓴단 말이죠. 그건 민주적 통제라는 말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이해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오용된 방식의 사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적 통제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민주적 통제라는 거는 선거로 뽑힌 선출된 권력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고요. 만약에 그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작은 차이로 당선된 당선자일 뿐이고 나머지 그 사람을 찍지 않은 사람들의 민의도 민의인 것인 네.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일종의 혼눈이 아니라 겹눈의 시야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을 다 고루고루 듣고 나서 논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 그게 바로 민주적 통제인 것이죠. 네. 그것이 일종의 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더라도 사실은 그 갈등과 혼란을 뚫고 나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적 통제는 우리 편이 당선되고 나서 그 우리 편이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정당의 권력에 왜 너네들 복종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굉장히 협소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식의 폭력적이죠. 민주적 네. 통제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잘못된 개념들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짧게 한 말씀 드리자면 네. 그 국민들한테 자꾸 양자택일의 어떤 찬반을 묻는 정치를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번에 검수완박에 찬성하냐 아니냐 보통 뭐 바쁘고 뉴스 볼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언론과 정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그 직전에 윤석열이 추진했던 저 뭐 청와대 이전 같은 것도 청와대 이전을 찬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정해 나라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되는 것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사태 때 우리가 거의 확 휩쓸려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줬어야 할 뭐 언론이나 뭐 지식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정치 세력으로서 정의당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런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 다른 더 중요한 가치들이 얼마든지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간에서의 어떤 중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좀 보탬이 되는 토론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꾸준히 안고 가야 될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네, 토론의 즐거움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결국은 메인스트림에서 논의되는 어떤 주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언론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언론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토론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우리 모임이 조금은 약간 대안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덜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그랬나요? 아, 포즈 노잼.